고지상주의로 나가죠. 그러나 군인 중에도 소위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국한테 넘겨놔 버린 이후에 전략은 미국이 세우고 우리는 저술적인 대처만 하는 식으로 70년, 60년 이상 살아오다 보니까 불행히도 우리 장군들은 화를 내는지 모르지만 전략적 마인드가 굉장히 약해요. 가끔가다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지 특출 나는 거고 돋보이는 거죠. 저는 미국이 그렇게 길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의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든지 일만 생기면 미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한미 협조를 해야 되고 자기 입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년 8개월이나 청와대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만나서 보니까 또 이제 외교부 전문을 볼 수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같이 통일부 외교부 전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보면 내용들이 전부 다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한미의 쌍무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만 외국을 상대로 하는 문제에서도 한미 간에 협조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마인드 가치가 있어요. 답답했습니다.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적 대북관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관은 가치 중립적 그 대북관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딱 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북한에 대한 무조건 적대적인 대북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의 5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대북관과 또는 그 전술적 대북 이것만 적대적 대북관에 입각한 전술적 대북만 하다 보니까 외교는 꼬이고 안보 얘기는 고조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외교를 하고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진짜 분통 터집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에이 그건 무슨 뭐라고요? 그게 그거고 50보 100보고 결국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자기 방향은 없어요. 미국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미국이 때로는 한국을 버릴 때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한미동맹이지 미국의 국가이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그게 도움이 안 되면은 동맹보다는 자기 세속을 먼저 챙기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적대적 대북관에 입각해서 전술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외교는 보이고 안보 얘기는 고조돼요. 특히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의 종속 변수로 딱 설정하는 것 이거는 잘못 적어도 큰 잘못입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그대로 스톱이다 하는 사고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 기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핵개방 3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도 실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놓고 어느 순간 2월달에 취임을 하고 3월인가쯤에서 누가 실리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북간에 이렇게 자주 접촉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쌓아나가고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신뢰가 두터워지면은 남북 관계를 훨씬 더 좀 확대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핵 문제도 풀 수 있는 여건을 키워나가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말은 그게 정답입니다. 소위
남북관계의 현실로 와서, 남북한의 현실로 와서, 남북이 화해협력도 막 파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충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질문이 아마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정상회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이제 신뢰 프로세스는 끝났구나. 이게 드디어 비핵개방 3,000가지로 가는구나. 북핵 문제에다 남북관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그럼 참모들이요. 오늘 말씀은 좀 잘못되신 거니까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슬로건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인터뷰할 때. 장차관 얼굴 거저봤느냐? 대통령 참모로서 장차관급의 자리에 있으면은 기업에서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 명예가 어딥니까? 그러면은 그 값을 해라. 옛날에는 조선조 시대에는 자기 상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시오고 소위 그 부호를 창출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아주 진심으로 진지하게 대통령 앞에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해야 참모고 측근이고 뭐 전문직이고 그렇지. 대통령이 틀린 말 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실패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이게 뭐 통일 대박 얘기를 재작년 1월 6일 날 기자회견 때 했습니다. 저도 장례 서너 개 지금 그 기억됩니다. 통일은 대박이야. 이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통일 대박이라구나. 근데 뭐 그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수상하게 얘기가 됐는데 이 정권 내에서 북한 봉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난 후에로부터 한 열흘 후에 2013년 연말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5년에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통일이 되는데 왜 죽습니까? 목숨 바치자는 얘기했죠. 예수를 그렇게 노력하자. 그게 대통령한테도 입력이 됐기 때문에 통일 대박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2015년이면 북한이 붕괴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텐데 또 단순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붕괴를 했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통일 비용을 걷는데 국민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조세 저항이죠. 그리고 이게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이게 놓치는 거 아니냐. 떠내려보내는 거 아니냐. 그때를 대비해서 통일은 그 시기만 일정한 시기만 견디고 나면 투자 좀 오고 나면 정말 엄청난 소위 플러스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해야 되겠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주 거주절미하고 통일 대박론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또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만 남죠. 통일은 미치는 장사는 아니고 남는 장사하는 소위 그 개념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박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우투가 빠졌다 이거예요. 모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얘기가 근사한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더구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슨 사무관 주무관까지도 얘기를 하려면 하우투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